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마을 캐디. 여기는 한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철도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철도 터미널이 폐쇄되면서 대부분 주민이 큰 도시로 떠났고 마을은 황폐해졌습니다. 캠핑, 하이킹 및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리조트 타운을 형성했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잡기엔 부족했고 결국 여러 리조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중 케빈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던 게리 몰라스는 자신의 리조트를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저소득 가정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1981년 4월 12일 아침 7시가 좀 넘은 시간, 전날 밤 바로 옆집 친구인 시볼튼의 집에서 잠을 잤던 14살의 소녀 슐라 샤프는 친구의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기로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자기 집인 케빈 28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엄마와 오빠, 오빠의 친구가 거실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진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친구네 집으로 되돌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친구네 아빠 제이미 시볼트와 함께 다시 집으로 향하고 처참한 광경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케빈 28호엔 어머니 글레나 수 샤프와 자녀 5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는 1979년 남편 제임스 샤프의 불륜과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코네티컷주에서 남동생이 있는 캘리포니아주로 옮겨왔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남동생의 트레일러를 빌려 살다가 1980년 10월에 지금의 케빈 28호에 자리 잡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었고 거실 너머로 부엌과 방 2개가 있었습니다. 딸 2명과 어머니 수가 같은 방을 썼고 10살, 5살 아들들이 방 하나를, 그리고 장남인 조는 지하실을 방으로 사용했습니다. 경사가 심해서 집 뒤편에서 보면 2층 집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트레일러에서 힘겹게 살던 그들에게 숲속의 오두막집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비극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지난밤 이 집엔 이들 말고도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슐라의 여동생인 12살의 티나와 10살, 5살 된 남동생 릭과 그릭이 있었고, 같은 케빈 리조트 26호에 사는 12살의 저스틴 스마트가 어젯밤 남동생들과 놀겠다며 집에 와 있었습니다. 슐라와 제이미는 그들은 제발 무사하길 바라며 거실을 지나 각 방을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남자아이들 셋이 한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그들을 깨워 거실의 끔찍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창문을 통해 집 뒤쪽으로 나가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 티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방 침대엔 피로 조그맣게 물든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8시가 좀 지나 플로마스 지역 보안관 더그 토마스와 그의 보좌관 돈 스토이를 포함한 몇 명의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비린내와 함께 눈에 들어온 온통 피로 뒤엉킨 세구의 시체. 현관문 입구엔 장남인 15살의 존이, 그 옆으로 존의 친구 데이나 윙게이트가 엎드린 채 두 시신의 발목이 하나의 전선으로 묶여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두 시신은 머리와 얼굴에 집중된 출혈이 보였고 존의 목은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파 앞에서 어머니 수 또한 많은 피를 흘린 채 존처럼 목이 그어졌고, 상반신엔 담요가 덮여 있었지만 하의는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입은 모두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엄마 수의 입엔 그녀의 속옷까지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은 전선으로 묶여 있었고 보안관은 집안에 각종 전선이 잘려 있으며 전화선 또한 뽑혀 있음을 확인합니다. 집안의 전등이 모두 나가 있었고 커튼도 닫힌 상태였지만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혈흔이 이동한 모양으로 보아 모두 살해당한 위치에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2자루의 칼과 1자루의 피 묻은 망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칼 1자루는 집에 있던 스테이크용 나이프였고
심하게 휘어진 나머지 칼과 망치는 범인이 가져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휘어진 칼날을 보고 있자니 범인이 얼마나 잔혹하게 공격했는지 보안관도 치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수와 아들 조는 머리와 얼굴에 집중적으로 망치에 의한 공격을 받았고 둘 다 목이 베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둘을 공격한 사람은 동일인으로 보았습니다. 존의 친구 데이나 역시 머리에 망치로 인한 외상을 입었지만 둔기의 모양이 모자의 것과는 살짝 다르고 부검 결과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것으로 확인돼 데이나를 숨지게 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 범인은 최소 2명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의 발바닥과 소년의 신발 중 하나가 피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공격을 당했을 때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고 피 속에서 걸어 다녔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집안 곳곳과 뒷문 난간에도 핏자국이 발견되었지만 범인들은 자신의 피는 조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과 식별할 수 있는 DNA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범인들이 미리 계획하에 장갑을 끼고 들어와 저지른 짓이라고 봤습니다. 법의학적 증거는 1980년 중반까지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카락, 피부 세포 및 기타 DNA는 현장에서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모든 피와 지문은 피해자들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안관은 슐라에게 전날에 있었던 일을 묻습니다. 슐라는 평범한 하루였다고 떠올렸습니다. 엄마와 남동생들은 집에 있었고, 오빠는 그날 저녁 시내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고 친구와 함께 집에 올 예정이었으며, 자신과 티나는 오후에 옆집에서 TV를 보며 놀다가 밤 10시가 되자 티나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슐라에게선 특별한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보안관은 이웃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케빈 리조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형편이었고 문만 열면 앞집, 옆집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케빈 16호에 살던 이웃만이 새벽 1시 반쯤 비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명이 짧았고 정확히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지 몰라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웃집에 들릴 정도였다면 같은 집에 있는 아이들이 분명 들었을 텐데 3명의 아이는 잠을 자고 있어 어떤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웃을 탐문한 결과 수는 교류가 활발한 편은 아니었는지 그녀와 친하다고 말한 사람은 26호에 거주하는 메릴린 뿐이었습니다. 메릴린은 사건이 발생했던 날 수의 집에서 잠을 잤던 저스틴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재혼한 남편 마틴과 함께 살았는데 마틴의 불같은 성격과 폭력성 때문에 종종 수에게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수는 자신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면서 메릴린을 위로하며 마틴과의 이혼을 권했습니다. 마틴도 부인과 수의 관계를 알고 있어 수에 대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유를 모르지만 특히 수의 장남 존을 싫어했다고 메릴린이 언급합니다. 몇몇 이웃은 수와 마틴이 불륜 사이이고 수는 마틴과 가정을 이루고 싶어 메릴린에게 이혼을 종용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보안관은 마틴을 인터뷰합니다. 마틴은 얼마 전까지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으나 근무 중 거래한 사실이 발각돼 해고되었습니다. 마틴은 수와 결코 불륜 사이가 아니며 평소 수가 메릴린에게 자신과의 이혼을 종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합니다. 또한 보안관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파란색 손잡이가 달린 망치가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망치는 파란색 손잡이가 아니라서 보안관 더그 토마스는 이 진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묻는 말에 그날 밤 자기 친구 존 부베데가 방문해 부인 메릴린과 셋이 시내 술집에 나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소란을 피우다 이내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메릴린을 다시 불러 그날의 알리바이를 확인합니다. 마틴의 친구 존과 셋이 술집에 가기 전에 그들은 수의 집에 들러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수는 거절하였고 셋이서만 술집에 가게 됩니다. 음악 문제로 마틴이 시비를 걸었고 얼마 안 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분이 안 풀리는지 마틴이 술집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다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합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라 졸렸던 메릴리는 잠자리에 들었고 마틴과 존 둘이서만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잠결이었지만 집에 들어온 마틴이 무언가를 불태우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보안관은 존 부베데 또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진술에서 자신과 마틴은 서로 나이 차이는 나지만 군인 시절 참전 후유증으로 제양 군인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만난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시카고에서 경찰관으로 18년을 일했다 하고 캐디에서 꽤 오랜 시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물었으나 그는 마틴과 술을 마신 것만 이야기할 뿐 더 이상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보안관 더그 토마스는 마틴과 존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실행합니다. 의외로 그 둘은 거짓말 탐지기에 통과했으며 그들을 풀어주고 더 이상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플로마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이 조용히 사건을 숨겼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마틴은 집으로 돌아와 바로 짐을 꾸려 네바다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2000년에 오리건주에서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은 마틴보다 일찍 1988년 시카고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후 생존자 중 한 명인 저스틴이 자꾸 그날의 사건과 관련된 꿈을 꾼다고 어머니 메릴린에게 말합니다. 그는 수건으로 수의 몸에 피가 나는 것을 막고 담요로 그녀를 덮어주는 꿈을 자주 꿨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살인을 목격했을 수도 있기에 경찰은 그에게 최면을 걸어 그날 밤을 기억하게 시킵니다. 최면 상태에서 저스틴은 그날 동생들과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수가 두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키가 크고 금발머리에 콧수염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고 검은 머리에 면도를 깔끔하게 했다고 진술합니다. 저스틴은 두 남자가 모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수가 남자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존과 데이나가 집에 와 그들의 언성이 높아지며 몸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스틴의 최면 내용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긴 했지만, 그가 실제로 살인을 목격했는지 또는 그의 꿈이 단순히 이미 언론에 노출된 내용을 반영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몽타주는 분명 마틴과 존을 연상시켰지만 경찰은 그 둘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수가 만나고 있던 남자를 조사하기도 하고 티나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던 학교의 남선생을 신문하기도 했으나 용의점은 없었습니다. 어떤 진척도 없이 시간은 흘러 3년 후인 1984년 4월 캐디에서 약 150km 떨어진 숲에서 한 남자가 인간의 두개골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신원 확인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해당 보안관 사무실에 익명으로 전화를 건 누군가가 유해가 티나 샤프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달 후 치아에 대한 법의학 분석 결과 그것이 실제로 티나의 유해임을 확인했습니다. 티나의 유해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보안관은 유해 발견 3개월 만에 수사를 그만두고 법무부에 일자리를 얻어 가버렸습니다. 이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람들의 믿음은 더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케빈 28호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987년에 더그 토마스의 부관이었던 돈 스토이는 한 언론에서 미결 사건이 된 데에 아쉬움을 표하며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범행 동기인데 케빈 28호는 그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인터뷰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흉흉해진 케빈 리조트의 사람들이 떠났고 2004년 28호를 시작으로 케빈 리조트는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3년에 플루마스 카운티 보안관 그레그 해그우드는 사립탐정 마이크 갬버그를 특별 수사관으로 고용했습니다. 마이크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무리 몇십 년 전이라 해도 초기 수사가 너무 엉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현장 보존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신발을 신고 현장 안을 돌아다니며 맨손으로 커튼과 서랍, 벽을 만지는 모습의 사진도 찍혀 있었습니다. 과거 진술 기록을 보면서 마틴과 존에 대해 다시 조사합니다. 마틴은 상이었고 병원 기록을 통해 과거 베트남전에서 요리사로 복무했던 그가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같은 병원에서 만났다던 존의 병원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존은 진술에서 시카고의 경찰이었다고 했으나 이 또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허술했던 거짓 진술에 대해 더그 토마스에게 묻자 그는 수사 당시 그들은 증거가 없었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으므로 수사할 수가 없었다며 자신의 과거 수사 기록을 묻는 해그워드에게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경찰이 아닌 한 단계 위라 할 수 있는 보안관이 직접 수사한 것도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더그와 돈은 살인 사건 쪽이 아니라 마약 수사팀이었습니다. 존 보베데를 조사하면서 그가 시카고의 마약 밀매 조직과 연결돼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틴과 존은 병원이 아니라 거래를 하며 친해진 사이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이크는 그 당시에 이웃과 샤픈의 가족과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당일 밤에 시내에서 히치하이크하는 존과 데이나를 캐디 마을까지 데려다 준 운전자도 찾아내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그 둘을 내려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남자와 재혼한 메릴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새벽 2시쯤 잠에서 깼을 때 마틴이 집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으며 마틴이 집을 떠난 후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내용은 대략 나는 당신에게 내 명의 목숨으로 사랑의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데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니 무엇을 더 바라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메릴리는 편지를 당시 보안관 사무실에 전달했으나 이것은 자백으로 볼 수 없다며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지하실에서 티나의 재킷으로 보이는 옷이 나와 보안관에 한 번 더 말했으나 이미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메릴리는 보안관 사무실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마틴이 신문에서 풀려난 후 바로 집을 떠난 이유도 보안관 더그 토마스의 이주하라는 명령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마이크는 마틴이 병원 치료 당시에 상담사도 만나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마틴이 치료 당시 그에게 샤프 가족과 티나를 살해한 것에 대해 자백했다고 말합니다. 평소 부인에게 이혼을 권하는 수에게 기분이 나빴고 그날 술 기운에 감정이 격해져 친구 존과 이야기를 나누다 존이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부추겨 그와 함께 장갑을 끼고 칼과 망치, 테이프 등을 챙겨 28호로 향했다고 합니다. 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과 친구가 들어왔고 이내 몸싸움으로 번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끝날 무렵 티나가 잠에서 깨 방문을 열자 그녀를 다시 침대로 데려가 달래며 재우려 했지만 이미 놀란 티나를 진정시킬 수 없어서 결국 뒷문으로 데리고 나가 차에서 티나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자백을 듣고 상당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내담자의 비밀보호 의무 때문에 며칠간 고민하다 결국 경찰에 내용을 알렸습니다. 상담사는 며칠간 괴롭고 힘든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거나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해그워드와 마이크는 법무부와 토마스가 운영하는 보안관 부서가 사건을 은폐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틴이 메릴린에게 보낸 편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수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려 살해까지 한 자신에게 무엇을 더 바라느냐는 것은 메릴린이 살인에 관여했거나 도왔을 가능성 혹은 알고 있었을 의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메릴린에 대해 좀 더 조사하자 그녀는 마틴이 떠난 직후 다른 남자와 만났습니다. 그녀의 과거 주변인을 탐문하던 중 솔깃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메릴리는 마틴과 살면서도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마틴은 그 사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틴 또한 수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메릴린은 이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마틴은 수보다 메릴린을 더 사랑했기에 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릴린은 마틴의 살인 사실을 알았고,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그녀는 마틴의 범행을 보안관에 알리고자 했으나 수사 의지가 없었던 보안관 때문에 묻힌 것이라고 말합니다. 2016년 금속 탐지기로 리조트가 있던 자리 주변을 샅샅이 뒤진 마이크는 근처 말라버린 연못에서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틴이 신문에서 말한 파란색 손잡이의 망치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연도가 비슷해 보이는 사냥용 칼 또한 추가로 발견하게 됩니다. 보안관 사무실의 오래된 증거 상자에서 개봉조차 하지 않은 오디오 테이프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티나의 유해 발견 당시 익명의 제보로 유골이 티나임을 알려줬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였으나 초기 수사관 중 누구도 그것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보관실엔 캐빈 28에서 뜯어온 벽지와 테이프, 전선, 피해자들의 옷과 마틴의 편지, 메릴린의 지하실에서 나온 티나의 재킷 등 여러 증거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칼과 망치, 테이프는 모두 분석을 위해 FBI로 보내졌습니다. 플루마스 카운티 보안관 부서는 최대 6명이 관련되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틴과 존, 2명의 용의자가 사망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용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회수된 DNA는 살아있는 용의자와 일치한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어떤 체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름 또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슐라 샤프는 어느덧 세 남매의 어머니이자 두 손녀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언론과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에 살아남은 세 남매는 사건 이후 이모와 함께 짧은 시간 살았지만, 이모가 이미 여러 자녀가 있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 보호소에 들어가 자랐다고 합니다. 슐라는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척 끔찍하고 힘들었지만, 못지않게 어머니 수에 대한 잘못된 얘기들이 마음 아프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사람들은 어머니가 몸을 팔아 생계 유지를 했다든지 마약을 했다는 헛소리를 퍼뜨렸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250의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했기에 부족하긴 했지만 부끄러운 짓을 해 생계를 꾸리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사관들이 수, 존, 티나, 데이나의 살해 사건에 대해 정의를 내릴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